까불지 마. 아줌마가 뭔데 여기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요? 내 할아버지가 별 4개야. 하지만 황태영 병장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의 계급장에는 별 3개가 박혀 있었고 그녀는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관이었다는 것을. 과연 별 4개 대 별 3개,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위치한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실의 불은 자정이 넘도록 꺼질 줄 몰랐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 김서연 중장은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특전 사령관이자 최연소 중장이었다. 제13공 수특전 여단 출신으로 아프가니스탄 카불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을 성공시키며 전설이 된 인물. 그때 작전명이 바로 독사였다.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인질 전원을 구출한 그 작전 이후 김서연이라는 이름 앞에는 언제나 독사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어떤 작전보다 고통스러웠다. 몇 시간 전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마주한 외아들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파주 제1보병사단 예하대대에서 첫 휴가를 나온 박지훈 일병. 21살의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개를 푹 숙인 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김서연은 아들의 턱을 들어 올렸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의 왼쪽 눈가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오른쪽 광대뼈 부분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입술은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고 목 부분에도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25년을 군에 몸담으며 수많은 부상자를 봐온 김서연의 눈에 이것이 훈련 중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했다. 이것은 구타의 흔적이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폭행의 증거였다. 지훈아, 누가 그랬니? 김서연은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을 회피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훈련하다가 넘어져서. 엄마가 25년을 군에 있었는데 그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인지 맞아서 생긴 상처인지 구분 못할 것 같니? 김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그 모습이 더 참담했다. 20살 청년이 자기 어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 참아야 하는 상황. 김서연은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말해. 엄마한테는 말해야지. 엄마가 나서면 더 심해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대에서 엄마가 누군지 알면 저 완전히 왕따 될 거예요. 그냥 참을게요. 군대는 원래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 말에 김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곳이지 폭력과 공포에 떨어야 하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은 지금 그런 지옥에서 매일을 버티고 있었다. 누가 그랬는지만 말해봐. 엄마가 조용히 처리할게. 안 돼요. 그 사람 할아버지가 대장 출신이래요. 별 4개. 부대 간부들도 다 무서워해요. 엄마가 나서면 엄마만 손해예요. 김서연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권력형 가혹행위. 군에서 가장 근절되어야 하지만 가장 뿌리 깊게 남아있는 악습.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별들이 오히려 또 다른 폭력의 우산이 되어주는 현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지훈아, 엄마 말 잘 들어.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야. 내가 겪은 일은 절대 내 잘못이 아니고 참아야 할 일도 아니야. 아들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25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작전을 지휘하고 수많은 적과 싸웠지만 김서연은 이 순간만큼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최정예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중장의 자리가 무슨 소용인가? 내 새끼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별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지훈이 잠든 후 김서연은 다시 사령부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은색 별 3개가 박힌 계급장이 놓여 있었다. 이 별은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받은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 김서연은 계급장을 집어들었다. 독사는 한 번 먹이를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작전명 독사로 불렸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그녀는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것이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를 구출했던 그 작전처럼 이번에도 완벽하게 끝낼 것이다. 김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 일찍 움직인다. 파주 제1사단 예하 대대로 간다. 비공식 방문이니 선발대 없이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갈 것이다. 사령관님, 그건 명령이다. 김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눈빛은 카불 대사관에 침투하던 그날 밤처럼 차갑게 빛났다. 25년 군 생활 중 가장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공적인 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군인으로서의 의무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김서연 중장은 다시 한번 작전명 독사가 될 준비를 했다. 사령관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김서연은 제복 상의를 걸치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 김서연 중장이 서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박지훈 일병의 어머니도 서 있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이 두 정체성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녀는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사령관실을 나섰다. 독사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새벽 5시. 경기도 이천시 특수전 사령부 지하 주차장에서 김서연 중장은 관용차가 아닌 개인 차량의 문을 열었다.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 그녀가 직접 운전할 차였다. 참모장 대령이 다급하게 뛰어왔다. 사령관님, 정말 혼자 가시겠습니까? 최소한 선임병장이라도 동행시켜야. 필요 없다. 이건 사령관 김서연이 아니라 박지훈 일병의 어머니가 가는 길이다. 김서연은 시동을 걸었다. 참모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거수 경례를 올렸다.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참모장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저 눈빛은 작전 투입 직전이야. 누군가는 오늘 큰일 나겠군. 자유로는 새벽이라 한산했다. 김서연은 악셀을 밟으며 북쪽을 향해 달렸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멀리 북한산 능선이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이 길을 따라 북쪽 끝까지 가면 파주다. 휴전선이 지척인 그곳에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그녀의 아들이었다. 김서연의 손이 핸들을 쥔 채 하얗게 굳어 있었다. 어젯밤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시퍼런 멍, 터진 입술, 목에 난 손가락 자국. 그것은 단순한 기압이나 얼차려가 아니었다. 명백한 폭행이었다. 그것도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자유로 톨게이트를 지나며 김서연은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평범한 사복 차림의 선글라스. 누가 봐도 그저 이른 아침 드라이브를 나온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제13 수특 전 여단 시절 습득한 전투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카불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 때처럼, 적진 깊숙이 혼자 침투하던 그 긴장감처럼. 오전 6시 30분. 파주시 문산읍 경계를 지났다. 민간인 통제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였다. 김서연은 속도를 줄이며 내비게이션을 확인했다.
목적지는 제1보병사단 예하 전방대대. 아들이 복무 중인 바로 그곳이었다. 그녀는 어젯밤 참모부를 통해 아들의 소속 부대 정보를 확인했다. 제1보병사단 제1연대 제2대대. 휴전선에서 불과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최전방 부대였다. 부대 진입로가 보이기 시작했다. 철조망과 초소, 군용 트럭들이 오가는 비포장도로. 김서연은 차를 천천히 몰아 위병소 앞에 정차했다. 위병소에는 2명의 병사가 근무 중이었다. 한 명은 이등병 계급장을 단 어린 병사였고 다른 한 명은 병장이었다. 병장이 느릿느릿 위병소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새벽 근무로 피곤한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여기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인데요. 병장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감정이 역력했다. 김서연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면회 왔습니다. 면회는 오전 9시부터인데요. 지금 겨우 6시 반이에요. 아줌마, 아줌마. 그 호칭에 김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지금은 군기 교육을 할 때가 아니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일찍 왔습니다. 대대장님께 연락 좀 취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급한 일인데 새벽부터 이러세요. 그리고 대대장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실 텐데 제가 어떻게 깨워요? 병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옆에 있던 이등병도 하품을 하며 무심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김서연은 잠시 이 상황을 관찰했다. 위병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 민간인에게 반말. 상급자 호칭 시 존칭 미사용. 기본적인 군기가 무너진 부대라는 것이 명백했다. 그렇다면 당직 사관은 계시죠? 당직 사관님도 계시긴 한데 뭐 급한 일이라고 새벽부터 이러시는 거예요. 김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조수석 서류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분증 한 장을 천천히 꺼내 위병소 창문 밖으로 내밀었다. 병장이 귀찮다는 듯 신분증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관 중장 김서연. 병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신분증 사진 속 인물과 눈앞에 앉아있는 여성이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황급히 옆에 이등병을 쳤다. 야, 이거 봐. 이등병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신분증을 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중장. 별 3개. 그것도 특수전사령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를 총괄하는 장성급 인사가 지금 위병소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다. 병장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돌려주려 했지만 김서연은 받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차단기 올려. 예. 병장은 허겁지겁 차단기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김서연은 차를 출발시키지 않았다. 먼저 할 일이 있지 않나. 병장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위병소 밖으로 뛰쳐나와 차렷 자세를 취하고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전진. 이등병도 황급히 뛰어나와 경례 자세를 잡았다. 김서연은 차창 밖으로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를 한 뒤 차를 천천히 부대 안으로 몰았다. 백미러로 보니 2 병사가 여전히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리고 곧 병장이 위병소로 뛰어들어가며 전화기를 움켜쥐는 모습이 보였다. 김서연의 차가 부대 안쪽으로 들어서자 이른 아침 공기 속에서 훈련받는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인 구령에 맞춰 체력 단련을 하는 소대 단위 병력들. 평화로워 보이는 아침 풍경이었다. 하지만 김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외관 아래 썩은 고름이 골마 있다는 것을. 부대 본부 건물이 보였다. 2층짜리 낡은 시멘트 건물.
대대 본부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다. 김서연은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본부 건물 입구에서 한 명의 영관급 장교가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무궁화 한 개. 소령이었다. 당직 사관인 듯 했다. 사령관님. 소령은 숨을 헐떡이며 거수 경례를 올렸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뒤로 몇 명의 부사관들도 황급히 뛰어나왔다. 모두 급히 옷을 걸친 듯 단추가 제대로 잠기지 않았거나 전투모를 빗둘게 쓴 상태였다. 당직 사관입니다. 작전과 김민수 소령입니다. 사전 연락을 주셨다면 비공식 방문이다. 대대장은 어디 있나? 아직 기상시간 전이라 숙소에. 깨워. 네. 소령이 뒤돌아 부관에게 고함을 질렀다. 부관이 전화기를 들고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김서연은 본부 건물 계단을 올라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는 페인트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에는 정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지만 귀퉁이가 말려 올라가 있었다. 시설이 노후한 전방 부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대대장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소령이 앞장섰다. 김서연은 그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 손잡이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청소 상태도 엉망이었다. 2층 복도 끝 대대장실 문패가 보였다. 소령이 문을 열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대대장님께서 곧 도착하실 겁니다. 김서연은 대답 대신 실내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령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문 밖에서 서성였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힌 것이 느껴졌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소리, 급히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 전화벨 소리. 김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오전 6시 40분.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창밖으로 병사들이 줄지어 식당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침 식사 시간인 듯 했다. 그 병사들 중 어딘가에 아들도 섞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괴롭힌 그 인간도. 김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독사의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간이었다. 오전 7시 정각. 대대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무궁화 2개를 단 중령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다. 제1보병사단 제1연대 제2대대장 이준혁 중령이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김서연을 보자마자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제2대대장 이준혁 중령입니다.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김서연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사전 연락을 했으면 준비할 시간을 주는 셈 아닌가. 이준혁 중령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특수전 사령관이 예고 없이 전방 대대를 찾아온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것도 사령부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혹시 부대 시찰이십니까? 그렇다면 미리 준비를. 시찰이 아니다. 김서연이 말을 자르며 일어섰다. 그녀는 천천히 이준혁 중령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중장과 중령. 계급 차이는 명백했지만 그보다 더 압도적인 것은 김서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었다. 이준혁 중령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대대장. 이 부대에 황태영 병장이라는 인원이 있나?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이준혁 중령의 동공이 흔들렸다. 황태영. 그 이름만으로도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직감했다. 있습니다만. 당장 데려와. 그리고 최상병도. 최상병이라면. 황태영 병장과 같은 생활관을 쓰는 최민호 상병.
김서연이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하자 이준혁 중령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그는 당직 사관에게 눈짓을 했고 소령이 급히 나가 병사들을 소집하기 시작했다. 김서연은 다시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연대장도 불러. 연대장님까지요. 지금 내 말이 건의로 들리나? 아닙니다.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준혁 중령이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별 하나와 별 셋의 차이. 그것은 단순히 계급장의 개수가 아니었다. 책임의 무게였고 권한의 크기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 무게를 온전히 활용할 생각이었다. 10분 후 최민호 상병이 대대장실로 끌려왔다. 22살 정도로 보이는 왜소한 체격의 병사였다. 그는 실내로 들어서자마자 김서연을 보고 얼어붙었다. 별 3개. 중장. 그가 군 생활을 하며 본 가장 높은 계급은 연대장인 대령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별을 단 장성이 앉아 있었다. 최민호 상병입니다. 최 상병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서연은 그에게 앉으라고 지시했다. 최 상병은 소파 끝에 엉덩이를 조금만 걸친 채 앉았다. 등은 곧게 세우고 무릎에 손을 올린 경직된 자세였다. 김서연은 그를 몇 초간 말없이 응시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최 상병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편하게 앉아도 된다. 나는 너를 혼내려고 부른 게 아니다. 김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최 상병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세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다. 황태영 병장을 아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생활관이지. 네. 그 병장이 부대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말해봐라. 최 상병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김서연은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물었다. 박지훈 일병을 아나? 그 이름이 나오자 최 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김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김서연은 차갑게 말을 이었다. 내 아들이다. 최 상병이 숨을 들이켰다. 특수전 사령관의 아들이 같은 부대에 있었다. 그리고 황태영에게 당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를 그는 즉시 깨달았다. 저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건 안다. 하지만 너는 봤을 것이다. 말해. 황태영이 박지훈에게 무엇을 했나? 최 상병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였다. 대대장 이준혁 중령이 서 있었고 당직사관 소령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김서연의 눈빛 앞에서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최 상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황태영 병장은 신병들을 괴롭힙니다. 특히 마음에 안 드는 신병은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해. 밤에 생활관에서 기합을 줍니다. 엎드려 뻗쳐 자세로 1시간씩, 가끔은 때립니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간부들은 몰랐나? 최 상병이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시선이 이준혁 중령 쪽으로 향했다. 김서연은 그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간부들이 몰랐던 게 아니었다. 알고도 묵인했던 것이다. 계속해. 황 병장은 자기 할아버지가 대장 출신이라고 자랑합니다. 별 4개라고. 그래서 간부들도 자기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소대장님이 한번 황 병장한테 주의를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음 날 소대장님이 황 병장한테 사과했습니다. 생활관 전체가 보는 앞에서. 김서연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준혁 중령을 바라보았다. 중령은 식은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대대장. 네. 이게 사실인가? 그것은 예 아니면 아니오로 대답해.
사실입니다. 이준혁 중령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훈련장에서 구보를 하는 병사들이 보였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젊은이들. 하지만 그들을 지켜야 할 간부들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왜 방조했나? 사령관님. 물어본 것에 대답해. 이준혁 중령이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김서연은 그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황태영의 할아버지가 전 합참의장 황기철 대장이라서 그런가.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예비역 대장의 손자라서 현역 중령이 눈 감아준다. 소위가 사과한다. 이게 대한민국 육군의 현실인가. 김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기기 시작했다. 이준혁 중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무궁화 3개를 단 대령이 헐레벌떡 들어섰다. 제1연대장 박성민 대령이었다. 그는 실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즉시 경례를 올렸다. 연대장 박성민 대령입니다. 김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최 상병에게 말했다. 나가봐도 좋다. 내 용기에 감사한다. 최 상병이 경례를 하고 황급히 나갔다. 실내에는 김서연과 이준혁 중령, 박성민 대령, 그리고 당직사관 소령만 남았다. 김서연은 소파에 다시 앉으며 두 영관급 장교를 내려다보았다. 앉으시죠. 두 사람은 앉기보다는 쓰러지듯 소파에 몸을 실었다. 김서연은 차갑게 입을 열었다. 내 아들이 이 부대에서 폭행을 당했다. 황태영 병장이라는 인간에게.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맞나? 박성민 대령이 급히 변명했다. 사령관님, 저희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태영 병장의 배경. 김서연이 그 단어를 되뇌었다. 예비역 대장 손자라는 배경이 현역 대령과 중령을 눌렀다는 말인가? 그럼 나는 뭔가? 현역 중장이다. 별 3개다. 그것도 모자라 특수전 사령관이다. 내 배경이면 충분한가? 두 장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김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군은 계급장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별 하나가 무궁화보다 위고 무궁화가 다이아몬드보다 위다. 이게 기본 아닌가? 그런데 예비역 별 4개가 현역 무궁화 셋을 누른다. 이게 말이 되나? 송구합니다. 송구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다. 김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장교도 반사적으로 일어섰다. 김서연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황태영 병장을 영창에 보낼 것이다. 폭행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 김서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직무유기와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보고서를 올릴 것이다. 육군본부와 국방부에 내 이름으로. 이준혁 중령과 박성민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특수전 사령관 명의의 보고서. 그것은 그들의 군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었다. 김서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별은 권력이 아니다. 책임이다. 당신들은 그 책임을 져버렸다. 대대장실의 침묵이 흘렀다. 김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이제 본격적인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김서연은 대대장실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을 켜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이 나타났다. 그녀는 스크롤을 내려 특정 이름을 찾았다. 황기철, 예비역 대장,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그 이름 앞에는 별 4개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계급. 김서연보다 한 계급 위였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였다.
지금 황기철은 예비역이었고 김서연은 현역이었다. 김서연이 황기철의 번호를 알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군 고위 장성들 사이에는 비공식 네트워크가 존재했다. 특히 여성 장성으로서 특전사령관까지 오른 김서연은 군 내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 황기철은 그녀가 소장으로 진급했을 때 축하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었다. 여군 최초의 특전사 소장 진급을 격려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교환한 연락처가 지금도 휴대폰에 남아 있었다. 김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예비역이라 해도 전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건다는 것은 가볍게 할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그의 손자를 고발하는 내용이라면. 하지만 김서연은 곧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의의 문제였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중후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특수전 사령관 김서연 중장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황기철은 예상치 못한 전화에 잠시 당황한 듯 했다. 오, 김 장군. 이게 얼마만인가?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나? 목소리는 여전히 중후했지만 그 안에 약간의 긴장이 담겨 있었다. 70대 중반의 노장이었지만 군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답게 직감이 예리했다. 특전사령관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건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었다. 송구스럽지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의장님의 손잡은 황태영 병장에 관한 일입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는 더 길었다. 김서연은 대대장실 안을 둘러보았다. 이준혁 중령과 박성민 대령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당직사관 소령이 문 옆에 서 있었다. 모두 숨죽인 채 김서연의 통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서연은 그들을 향해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세 사람은 황급히 실내에서 나갔다. 이것은 별 3개와 별 4개 사이의 대화였다. 태영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황기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김서연은 가감없이 사실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황태영 병장은 현재 제1보병사단 제1연대 제2대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그곳에서 신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왔습니다. 의장님의 성함과 계급을 빌려 간부들을 위협하고 부대 내에서 마치 황제처럼 군림해왔습니다. 증거가 있나?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군가? 김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 아들입니다. 박지훈 일병. 전화기 너머로 황기철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70평생을 살아온 노장이었지만 이 말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의 손자가 특전사령관의 아들을 폭행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 아니었다. 별과 별 사이의 전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자네 아들을. 네. 어제 휴가를 나온 제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고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25년을 군에 몸담은 제가 보기에 명백한 구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신가? 파주 제1사단 예하 대대입니다. 황태영 병장이 복무 중인 부대에 직접 왔습니다. 황기철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서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의장님, 저는 지금 한 명의 어머니로서 여기 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으로서도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군기 확립과 정의 실현의 문제입니다. 알겠네. 황기철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김 장군, 내 손자가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나? 자네가 직접 확인했나? 목격자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최민호 상병이라는 병사가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황태영 병장이 신병들을 밤마다 기합 주고 폭행했으며 간부들에게 의장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소대장이 주의를 주려 하자 다음 날 그 소대장이 황태영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황기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내 손자가 아니라 군의 수치를 입은 인간이네. 의장님, 계속하게. 저는 지금부터 황태영 병장을 군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헌병대 조사를 의뢰하고 영창 수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방조한 간부들 역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다. 김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예상과 달랐다. 손자를 감싸거나 최소한 선처를 부탁할 줄 알았다. 하지만 황기철은 그러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노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장군, 나는 평생을 군에 바쳤네. 이등병으로 입대해서 대장으로 예편했네. 합참의장까지 지냈고 군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예를 받았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군법과 군기를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이네. 황기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만약 내 손자가 그 군기를 무너뜨렸다면 그것은 내 명예를 더럽힌 것이네. 내 손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네. 아니, 내 손자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네. 의장님, 내가 직접 전화하겠네. 그 부대 연대장에게 황태영을 즉시 구속하고 조사에 협조하라고 명령하겠네. 그리고 김 장군, 예, 미안하네. 자네 아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네. 그리고 고맙네. 고맙다니요. 이 일을 묻지 않고 내게 알려준 것에 대해서 말일세. 자네가 그냥 처리했다면 나는 영영 모를 뻔했네. 내 손자가 얼마나 썩었는지, 내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김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의 노장은 지금 울고 있는 것 같았다. 70평생 군에 헌신한 사람이 자신의 손자 때문에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는 순간이었다. 의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니 저도 군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그리고 김 장군. 예. 만약 누군가 내 이름을 들먹이며 이 일을 무마하려 한다면 그때는 내게 다시 전화하게. 내가 직접 나서겠네. 별 4개가 별 3개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불의를 응징하는 것이니까. 전화가 끊어졌다. 김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전개였다. 황기철은 손자를 감싸기는커녕 오히려 더 엄벌을 요구했다. 평생 군기를 지키며 살아온 노장의 자존심이었다. 김서연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이준혁 중령과 박성민 대령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여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서연이 입을 열었다. 황태영 병장을 당장 소집하라. 그리고 헌병대에 연락해서 조사관을 파견 요청하라. 사령관님, 혹시 의장님께서? 박성민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서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황기철 전 의장께서 직접 명령하셨다. 손자를 즉시 구속하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두 장교의 입이 벌어졌다. 그들은 황기철이 손자를 감싸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예비역 대장은 자신의 손자를 스스로 내쳤다. 지금 당장 움직여라. 아니면 당신들도 같이 영창 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준혁 중령이 급히 당직 사관에게 지시를 내렸다. 소령이 뛰어가며 무전기를 들었다. 김서연은 다시 대대장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총성이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별들의 전쟁은 이미 끝났다.
별 4개가 별 3개의 편에 섰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의의 편에 섰다. 이제 남은 것은 처리뿐이었다. 김서연은 시계를 보았다. 오전 8시. 독사의 사냥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오전 9시. 대대 본부 앞 광장에 헌병대 차량이 도착했다. 검은색 군용 지프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헌병들은 완장을 찬 채 대대 본부로 향했다. 광장에서 훈련 중이던 병사들이 수군거렸다. 헌병대가 출동한다는 것은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였다. 김서연은 대대장실 창가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헌병대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중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그가 실내로 들어왔다. 헌병대 수사대장 정민철 중위입니다. 특전사령관님께서 요청하신 건으로 출동했습니다.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황태영 병장을 구속 조사하라.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다. 피해자는 다수이고 목격자 진술도 확보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대대장이 소집하고 있을 것이다. 마침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다. 이준혁 중령이 황태영 병장을 데리고 오는 소리였다. 대대장실 문이 열렸다. 황태영 병장이 들어섰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오만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김서연을 보는 순간 그 오만함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황태영 병장입니다. 황태영이 경례를 올렸다. 김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청년이 자기 아들의 얼굴에 멍을 들게 했다. 밤마다 기합을 주고 폭행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팔아 간부들을 위협했다. 내가 황태영인가? 네. 내 할아버지가 누구지? 황태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 김서연이 계속 말했다. 황기철 전 합참의장. 맞나? 예, 맞습니다. 황태영의 목소리에 약간의 자신감이 돌아왔다. 할아버지 이름이 나왔으니 이번에도 무마될 것이라 생각한 듯 했다. 하지만 김서연의 다음 말이 그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내 할아버지께 전화했다. 방금 통화 끝났다. 황태영의 얼굴이 굳었다. 내 할아버지께서 직접 명령하셨다. 너를 즉시 구속하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내 명예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명예도 아닌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리가. 황태영이 말을 더듬었다. 김서연은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정민철 중위가 앞으로 나서며 수갑을 꺼냈다. 황태영 병장.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구속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언제? 황태영이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헌병 2명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다. 황태영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 별 4개의 후광이 사라졌다. 이제 그는 그저 범죄 혐의를 받는 20대 병장에 불과했다. 사령관님 제발. 저는 그냥. 닥쳐. 김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황태영의 말을 잘랐다. 너는 박지훈 일병에게 뭐라고 했나? 참으라고 했나? 군대는 원래 이런 거라고 했나? 내 할아버지가 별 4개니까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고 했나? 황태영은 고개를 숙였다. 김서연이 계속했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게 하나 있다. 별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내 할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너 같은 쓰레기보다 군의 명예를 선택한 거다. 죄송합니다. 제발. 황태영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헌병들이 그를 붙잡아 일으켰다.
김서연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헌병대장에게 말했다. 데려가라. 그리고 철저히 조사해라. 이 인간 하나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왜 계속 방치되었는지도.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황태영을 끌고 나갔다. 복도를 지나며 황태영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김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광장에서 황태영이 헌병 차량에 실리는 모습이 보였다. 주변 병사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놀란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쾌재를 부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김서연은 이준혁 중령과 박성민 대령을 돌아보았다. 두 사람은 여전히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두 분도 각오하시죠. 육군본부에 보고서를 올릴 겁니다. 직무유기 및 가혹행위 방조.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최소한 보직 해임은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령관님. 박성민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김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대령이 예비역 대장의 손자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 중령이 한 명의 병장을 통제하지 못했다?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나?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용기를 내서 처음부터 막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박지훈만이 아니라 다른 신병들도 고통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계급장과 진급만 생각했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김서연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각오하십시오. 보고서는 이번 주 안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녀는 대대장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본부 건물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걸어가며 김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의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편치만은 않았다. 한 달이 흘렀다. 황태영 병장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이준혁 중령과 박성민 대령은 보직 해임되었고 진급심사에서 탈락했다. 사실상 군 경력의 마침표였다. 제1보병사단 전체의 특별군기 점검이 실시되었고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오늘 박지훈 일병이 두 번째 휴가를 나왔다. 한남동 자택 현관 앞에서 김서연은 아들을 기다렸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김서연이 문을 열자 박지훈이 서 있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다. 눈가의 멍은 사라졌고 터진 입술도 아물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표정이었다. 한 달 전에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건강한 청년의 얼굴이 돌아와 있었다. 엄마, 어서 와. 김서연은 아들을 안아주었다. 지우는 어머니의 품에서 잠시 몸을 맡겼다. 김서연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다. 부대는 어때? 괜찮아. 네. 완전히 달라졌어요. 황 병장이 끌려간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 지훈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계속 당했을 거예요. 엄마 할 일을 한 거야. 김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엄마 괜찮아요? 부대에서 엄마 이야기 다 나왔을 텐데. 뭐가? 특전사령관 아들이라고. 다른 애들이 저 피하는 거 아니에요. 김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너를 피한다면 그건 내가 권력자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비겁해서야. 하지만 내가 제대로 행동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알겠어요. 지훈이 웃었다. 김서연은 아들과 함께 거실로 들어가며 생각했다. 이제 며칠 후면 아들은 다시 부대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틀 후 아침 김서연은 아들을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다. 지우는 군복을 입고 배낭을 맸다. 어머니 앞에서 차렷 자세로 섰다. 다녀오겠습니다. 김서연은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계급장을 확인하고 모자를 바로 씌워 주었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지훈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해내야 해. 네. 군대는 힘든 곳이야. 하지만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해. 불의를 보면 외면하지 마. 내가 당한 일을 다른 후임이 당하게 두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별은 하늘에 떠 있을 때보다 누군가의 어둠을 비춰줄 때 더 빛나는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버스가 오는 것이 보였다. 김서연은 아들을 한 번 더 안아주었다. 버스가 도착하고 지훈이 올라탔다. 창가 자리에 앉은 아들이 손을 흔들었다. 김서연도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출발했고 점점 멀어져 갔다. 김서연은 빈 정류장에 혼자 남아 한참을 서 있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9시. 이제 사령부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녀가 특전 사령관이기 전에 한 아이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그 두 역할이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질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했다. 별 3개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누군가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는 방패였다. 김서연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자유로를 따라 이천으로 향했다. 특수전 사령부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한강이 흘렀고 하늘은 맑았다. 김서연은 생각했다. 독사의 사냥은 끝났지만 특전 사령관의 임무는 계속된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의 별은 오늘도 빛나고 있었다.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권력은 누군가를 짓밟는 힘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는 책임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삶에는 크고 작은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하늘에 높이 떠 있을 때보다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줄 때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